아름다움이라는 형용사 혹은 우아한, 사랑스러운, 숭고한, 경이로운, 화려한 같은 표현들과 함께 우리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경우에 아름답다는 것은 선하다는 것과 같아 보이죠. 사실 수세기 동안 미와 선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경험을 토대로 판단할 경우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을 선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 정직하게 벌어들인 재산, 세련된 고급 요리 등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경우 우리는 그 선을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은 선이죠. 고결한 행위가 선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혹은 우리가 선한 행위로 생각하는 모범적인 행동에 고무되어 그렇게 가치 있는 행위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영웅의 장렬한 죽음이나 헌신적으로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일, 목숨을 바쳐 자식을 구하는 부모들의 희생적인 삶 등 이상적인 어떤 원칙에는 부합하지만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그 일이 선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기주의 또는 두려움 때문에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선으로 인정하지만 거리를 두고 관찰하게 되는 다른 사람의 선이죠. 우리는 그런 행위에 감동을 받더라도 실제 그것을 갈망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직접 행하기보다는 바라보면서 감탄하는 쪽을 택하는 그 고결한 행위를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지 않는 선을 아름다운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거리를 유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무언가를 즐길 때 미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건강을 생각해서 또는 먹고 싶지 않아서 케이크를 구입할 생각이 전혀 없을 때도 제가 좀 진열대에 놓여있는 잘 만들어진 웨딩 케이크를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케이크마저 아름다워 보이죠? 아름다운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만 설사 그것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일지라도 여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위대한 화가의 그림을 보고 그것을 소장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혹은 그것을 매일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혹은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태도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죠. 여러 형태의 이런 열정, 질투, 소유욕, 시기, 탐욕은 미에 대한 감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갈증에 시달리던 사람은 샘물을 찾으면 물을 향해 달려들 뿐 그 샘물의 아름다움을 건조하지 않죠. 아마 갈증이 가셔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에 대한 감각은 욕망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갈구하지 않더라도 또는 결코 우리의 소유물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매우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열망하지만 못생긴 사람일 수도 있는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경우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수세기에 걸친 미에 대한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어떤 특정 문화 또는 역사적 시기에 우리 욕망과는 무관하게 관조의 기쁨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어떤 경우들을 이 책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이 책은 어떤 미에 대한 관념도 미리 상정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아름다운 것으로 지각했던 것을 살펴봅니다. 이 책의 독자를 안내하게 될 또 다른 척도는 근대사회가 미와 예술 사이에 부과해 놓은 엄밀한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듯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근대의 미학 이론들이 자연미를 평가절하하며 예술미만을 인정했다면 다른 시대에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죠. 미는 자연의 사물들이 가질 수 있는 성질인 반면에 예를 들면 아름다운 달빛, 예쁜 과일, 아름다운 색상처럼요. 예술은 자신이 만들어야 할 사물들을 정해진 목적에 쓸모있도록 잘 만들 임무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가 조각가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조선공, 목수 혹은 이발사의 기술 모두 예술로 간주했을 정도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미술 개념이 정립되어 오는 날 우리가 공예라고 부르는 것과 회화, 조각, 그리고 건축이 구별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미와 예술과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연의 미를 편애하기는 하지만 자연이 실제로 위험하거나 혐오스러운 것일 때조차 예술은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이 책에서 미술 또는 문학이나 음악이 역사가 아니라 미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므로 우리는 앞으로 예술과 미의 관계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예술 사상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미의 역사가 예술 작품을 통해서만 증명되어야 하는 까닭은 뭘까? 그것은 수세기에 걸쳐 자신들이 아름답다고 간주한 것들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표본을 남겨준 사람들이 바로 화가, 시인, 소설가이기 때문입니다. 농부나 벽돌공, 제빵사 혹은 재봉사 역시 자신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만들었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들, 항아리나 가죽공예품들이요, 그 다음에 의상처럼 이런 것들은 거의 남아있는 게 없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그런 물건들을 아름답다고 생각할 이유에 대해 말하거나 자신들이 느낀 자연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을 전혀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예술가들이 옷을 입는 사람들, 오두막, 연장 등을 표현해 주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술가들이 그 당시 장인들 이상으로 생각하는 미에 대한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죠. 예술가들은 종종 자기 시대의 인물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서의 시대나 호메로스의 시대에 유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와 반대로 성서나 호메로스의 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표현할 때 자기 시대의 유행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의견의 토대로 삼고 있는 자료들을 확신할 수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신중하게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고대 예술가나 장인의 작품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시대의 문학 작품이나 철학 작품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 기둥이나 주드의 괴물들을 조각한 조각가가 그 괴물들을 아름답다고 생각했는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도들이 얼마나 그것을 즐겨 바라보았는지 입증해주는 성 베르나르의 글이 있습니다. 성 베르나르 역시 그 조각상들을 비난하면서 그 매력에 끌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괴물 조각물이 12세기의 신비주의의 측면에서 아름다웠다고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책은 서양 문화에 나타난 미의 사상만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남긴 가면이나 그래피티, 조각 같은 예술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묵상과 의식의 거행 혹은 단순히 일상에서 사용되었던 것일지라도 그에 관한 자료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지가 않아요. 시와 철학적 자료가 풍부한 다른 문화들의 경우, 예를 들면 인도나 중국 문화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 문화의 어떤 개념들을 아름다움 혹은 올바름 같은 용어로 번역할 수는 있지만 우리들의 개념과 일치시킬 수 있는 지점에 이르기는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이 책의 경계에 넘어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대부분 예술에 뿌리를 둔 자료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히 현대로 다가오면서 예술적인 것이 아니라 상업영화, 텔레비전 광고 등에서 유래한 이미지들처럼 오직 오락, 판매 증진 혹은 성적 자극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들도 이용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위대한 작품이든 미학적 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자료든 어떤 특정 시기에 이상적인 미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두 가지 모두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 책의 주장이 상대주의적이라고 비난할 겁니다.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것은 시대와 문학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확하게 바로 이것은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인 콜로폰의 크세노파네스는 한 유명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황소와 말과 사자 등이 손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인간처럼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말은 말과 비슷하게, 황소는 황소와 비슷하게 신을 그려낼 것이다. 그리고 신들에게도 자신들과 똑같은 몸을 만들어 줄 것이다. 다양한 미의 개념 뒤에 오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몇 가지 독특한 규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그것을 발견해내려고 시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런 차이 밑에 숨어있는 통일성을 찾아내는 것은 이제 독자의 몫이겠죠. 이 책은 아름다움이란 절대 완전하고 변경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아름다움, 남자, 여자, 풍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나 성인, 사상 등의 아름다움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동시대의 화가와 조각가들이 표현한 이미지들이 어떤 특정한 미, 인간, 자연 혹은 사상의 모델을 찬양하는 동안 문학은 전혀 다른 모델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한 그리스 서정 시인이 노래한 일종의 여성적 우아함이 오로지 후대의 회화 조각에 이르러서야 실현되었을 수도 있죠. 한편으로는 1000년, 2000년 뒤에 화성인이 갑자기 피카소의 그림과 동시대의 연애 소설을 묘사한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했을 경우 얼마나 놀라울지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충분하죠. 그들은 미에 대한 두 개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미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이 동시대에 어떻게 공존했는지, 그리고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